벌써 23번째요. 제발 이번만은 붙어야 하오. 47세 선비가 한양 성균관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27년간 23번이나 쓴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29가 넘는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또 죽었네? 치워라. 매년 3만 명이 응시하지만 합격하는 건 33명. 0.1%의 합격률.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2년 음력 8월 15일 한양 성균관 앞 과거 시험장. 추석을 일주일 앞둔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과거 응시생은 무려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과 대과에서 선발할 인원은 단 33명. 정확히 계산하면 합격률 0.103%였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시험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험장 담장 밖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 죽었소. 누군가의 외침에 관리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몇 명이요? 지금까지 세어보니 23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적네? 치우시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관리들은 시신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시신 옆에서 한 선비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7세, 이름은 이한철이라고 적힌 패찰이 옷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꼭 24번째. 안 될 리가. 관리가 다가가 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미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굶었기에. 관리가 그의 옷을 벗기자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닳고 닳아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서 삼경 한 권, 그리고 종이 한 장. 거기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뒤 대과를 준비했습니다. 20세에 처음 응시했고 올해로 23번째입니다. 그 사이 아내는 굶어 죽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 둘은 노비로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였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팔았습니다. 과거 준비 비용을 대느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목숨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양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말을 팔아 시험 비용을 마련했으니까요.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보면 분명 합격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집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발 내일까지만 버텨다오, 이 몸아.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마 쓰다가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런 자들이 또 나오겠군.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87명이 죽었고 재작년에는 213명이었습니다. 조정해 보고는 하나? 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과거 제도는 바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한철의 몸에서 마지막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47세, 그가 과거에 매달린 세월 27년, 그가 응시한 횟수 23번. 결국 그는 24번째 시험을 보지 못하고 시험장 앞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수레에 실렸습니다. 이들은 한양 성박 무연고 묘지로 옮겨져 이름도 없이 묻힐 것입니다. 과거 답안지가 그들의 유일한 신분 증명서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3만 2천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시험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바깥에 누워있던 시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곧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시험장 밖에서는 시신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1792년 조선의 과거 시험장 풍경이었습니다.
이한철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영의정을 지냈고 조부는 이조 판서를 역임했으며 부친은 대사원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 집안 어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철이가 20세 전에 대과까지 합격하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27년 뒤 한양 성균관 앞 골목길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문가 출신의 천재가 어떻게 굶어 죽는 거지?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27년 동안이나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792년 그 해에만 과거 시험 기간 중 사망한 선비의 수는 187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200명이 넘는 선비들이 과거장에서 혹은 과거장으로 가는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렇게 죽어간 선비의 수는 최소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이 처음 과거 제도를 만들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392년 7월 17일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불과 200년 전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 왕실을 장악했고 그 후 100년 동안 무신들이 실권을 쥐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무신 출신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무신들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처럼 무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문치주의, 즉 무력이 아닌 글과 문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과거 제도를 설계한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송나라의 과거 제도를 참고하여 조선만의 독특한 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단계로 구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과라 불리는 생원시와 진사시였습니다. 이는 예비시험 같은 것으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과, 즉 문과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합격해야만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합격 후 관직 임명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정도전의 구상은 비교적 합리적이었습니다. 인재를 널리 구하여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초기 50년간 과거 합격률은 5%에서 10% 정도였습니다. 140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0명에서 200명이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응시자가 약 2000명 정도였으니 10명 중 1명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곧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태종 이방원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과거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1400년에 200명이던 합격자가 1420년에는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응시자는 오히려 늘어나 3000명이 되었습니다. 합격률이 10%에서 3%로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성종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469년 성종이 즉위하면서 과거 제도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과거 제도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대과 합격자는 매회 33명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나뉘었지만 어쨌든 총 33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500년에는 5000명, 1550년에는 1만 명, 1600년에는 2만 명, 1700년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700년대 기준으로 응시자 3만 명, 합격자 33명이면 합격률은 정확히 0.11%입니다. 1000명 중 1명꼴입니다. 현대로 치면 서울대의 예과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과거는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식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 외에도 왕의 즉위, 왕세자, 책봉, 국가경사 등이 있을 때 별시라는 임시시험이 열렸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생 몇 번이나 시험을 볼 수 있었을까요? 20세에 시작해서 60세까지 본다면 40년입니다. 1년에 평균 1.5번 시험이 있다면 6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20번에서 30번 정도 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까지 오는 여비, 객주 숙박비, 시험 응시료, 체류 비용 등을 합치면 한 번 응시에 최소 30냥이 들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5냥이었으니 시험 한 번에 쌀 6가마 값이 든 것입니다. 30번 응시하면 900냥, 즉 쌀 180가마입니다. 중소지주 집안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준비는 최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사서 삼경을 완전히 암기하고 시부와 책문을 연습하고 글씨를 다듬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세부터 시작하면 30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30세에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40대, 50대까지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조선 과거 제도의 진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1592년, 정확히 조선 건국 200년이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우면 양반 신분을 주었고 전쟁 비용을 대면 양반 신분을 팔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비 문서가 불타면서 많은 노비들이 양인으로 심지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1600년 이전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던 양반이 1650년에는 30%, 1700년에는 50%, 1800년에는 무려 70%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양반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 계층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모두가 과거에 응시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720년 영조주기 초기의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과거 응시자가 너무 많아 통제가 안 됩니다. 올해 식년시에 4만 명이 몰렸는데 시험장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합니다. 영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33명은 조정의 법도인이 바꿀 수 없다. 신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 자격을 제한하시겠습니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과거는 모든 양반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 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영조는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야말로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제도는 교묘하게 설계된 희망 고문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입은 쉽지만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과거 시험은 양반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10세 신동이 응시한 기록도 있고 80세 노인이 응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었습니다. 평생 몇 번을 응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격시험도 따로 없었습니다. 양반 신분만 증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첫 응시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계적 희망 주입입니다. 과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차가 생원시와 진사시, 2차가 대과였습니다. 1차 생원시의 합격률은 약 10%였습니다. 10명 중 1명은 붙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20대 중반의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생원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 수재라고 불렸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었고 혼처도 좋은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1차를 통과했으니 2차도 곧 붙겠지. 하지만 여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대과의 합격률은 1%도 안 되었습니다. 생원시 합격자가 매년 1,000명 정도 나왔지만
이들 중 대과에 합격하는 사람은 연간 30명 남짓이었습니다. 생원시 합격자 중에서도 3%밖에 대과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1차를 통과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득신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1604년에 태어나 1684년에 사망했습니다. 80세까지 산 것입니다. 그의 문집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김진사, 곧 대과에도 합격하겠네? 하지만 그는 30세, 40세, 50세가 되어도 대과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33번 응시했다. 이제 나이가 60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걸었는데 70세에 쓴 글입니다. 48년 동안 응시했다. 이제는 글씨 쓰는 손도 떨린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는 결국 80세까지 과거를 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응시 횟수는 정확히 58번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차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양반이 양반인가? 상놈처럼 밭을 갈다니.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중인이나 상민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하면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공업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천민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의술도 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원은 중인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학문을 하며 청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학문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자발적 수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스스로 이 굴레에 갇혔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양반은 이래야 한다. 천한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 과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설령 굶어 죽어도 과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장에 3만 명이 몰려드는데 그중 절반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양에 오는 길에 굶어 죽는 자가 수백 명이고 시험을 보다가 병들어 죽는 자가 1000명은 넘는다. 시험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죽는 자까지 합치면 매년 2000명이 넘는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실제로 이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식년시 기간 중 과거 응시생 사망자 187명, 별시 기간 중 아사자 213명, 이번 춘당대 시험에서 시험장 내 사망자 23명 해마다 이런 보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정은 이것을 방치했을까요? 합격자 수를 늘리거나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양반들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왕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795년 정조는 신하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만약 과거를 쉽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반들이 모두 관직에 나가게 되고 그들이 힘을 합치면 왕실을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어렵게 유지하면 그들은 서로 경쟁하느라 바쁠 것이고 왕실을 위협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인재 선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계층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반의 급증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400년 조선 초기 전체 인구 550만 명 중 양반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5.5%였습니다. 1600년 임진왜란 직후 전체 인구 1천만 명 중 양반은 약 150만 명이었습니다.
15%로 증가했습니다. 1700년 숙종시대 전체 인구 1400만 명 중 양반은 무려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50%입니다. 1800년 순조시대에는 전체 인구 1800만 명 중 양반이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놀랍게도 70%입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은 군역도 면제되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반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서 구분의 허술함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서자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도 모두 양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족보 위조와 매매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족보가 불타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양반 족보를 위조하거나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세 번째는 공명첩 제도였습니다.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돈을 받고 양반 신분을 파는 제도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이것이 성행했습니다. 네 번째는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노비들이 도망쳤고 노비 문서가 소실되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양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양반이 폭증하면서 왕조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반을 완전히 억압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고려 말 신진사 대부들이 왕실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것처럼 불만을 품은 양반들이 뭉치면 왕조가 위험해집니다. 둘째, 양반을 방치하면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왕권을 위협합니다. 조선 중기 붕당 정치가 그 예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양반들이 왕을 압박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조선 왕조가 찾아낸 해답은 교묘했습니다. 굶주리게 하되 희망은 남겨둔다. 이것이 과거 제도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양반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되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경쟁 유도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양반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33개의 자리를 놓고 3만 명이 싸우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연대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24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신하가 영조에게 묻습니다. 전국의 양반들이 과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 이로울까요? 영조가 답합니다. 이로운가 묻지 말고 해로운가를 물어라. 만약 그들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모여서 왕실을 비판하고 당파를 만들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몰두하는 한 왕실은 안전하다. 두 번째는 신체적, 경제적 무력화였습니다. 과거 준비는 육체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무예 훈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양반들은 체력이 극도로 약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이 쓴 양반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반은 걷기도 힘들어한다. 백리를 걸으면 쓰러진다. 칼을 들 힘도 없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준비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은 정말로 체력이 없었습니다. 설령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 준비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30번 응시하면 쌀 180가마 값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반 집안은 과거 준비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노비를 팔았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킬 재정적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지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양반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치관을 심었습니다. 과거 합격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주입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배우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관직에 나가야 조상을 빛낸다. 장원급제하면 집안의 영광이다. 이런 가치관은 너무나 강력해서
설령 30년을 낭비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내가 재능이 없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피지배자가 스스로를 억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 주도의 대규모 반란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단 3번뿐입니다. 1624년 이괄의 난, 1728년 이인좌의 난,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홍경래의 난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 전기에 일어났습니다. 조선 후기 200년 동안은 양반 주도의 반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양반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왕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조는 1796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는 나라를 지키는 성곽과 같다. 선비들이 과거에 몰두하는 한 그 성곽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평생을 낭비하며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낙방한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 앞에는 5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는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처가살이 식객이었습니다. 전체 낙방 선비의 약 40%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 후 일정 기간 처가에 머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3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낙방 선비들은 3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평생 장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박문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 사례를 종합한 것입니다. 박문수는 1698년에 태어났습니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25세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은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박문수의 집안이 명문가였기 때문에 장인은 기뻐하며 사위를 맞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곧 대가에 급제할 것이오. 하지만 30세가 되어도 합격 소식이 없었습니다. 35세가 되자 장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 과거는 언제쯤 붙을 것 같소? 4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15년을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장인은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이 집안 밥통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오? 사위는 밥만 축내는구려. 박문수는 견딜 수 없었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본가는 이미 파산했고 자신은 돈 한 푼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인 심부름을 했습니다. 낮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장모와 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어머니, 그래도 양반인데. 양반이 뭐가 대수야? 밥이나 해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45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을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일을 안 해요? 박문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이 47세였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 야담집에는 처가살이 선비들의 비극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밥상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받고 가장 나중에 밥을 먹었으며 가장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필업자였습니다. 전체의 약 30%가 이 일을 했습니다. 대필이란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입니다.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소송 문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를 위조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입은 한 건당 1냥에서 2냥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쌀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치욕이었습니다. 양반이 돈을 받고 글을 써주다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위험이었습니다. 1724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김덕령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과거 낙방생으로 한양에서 대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서 하나 써주시오. 돈은 넉넉히 주겠소. 김덕령은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써주었습니다. 돈 5냥을 받았습니다. 보름 후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영모 문서를 쓴 김덕령이냐? 그가 써준 문서는 왕을 비방하는 영모 문서였습니다. 김덕령은 국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켰는가? 모릅니다. 그냥 돈을 주길래 써줬을 뿐입니다. 내용은 읽지 않았는가? 대충 보았습니다만 자세히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김덕령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은 노비가 되었고 딸은 관비가 되었으며 부인은 유배되었습니다. 3대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필업의 위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약 20%가 이 일을 택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쌀 한 가마, 즉 10냥에서 15냥 정도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에게 이것은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민의 자식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모욕은 대우였습니다. 허균이 쓴 성소부부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당 훈장은 제자 부모에게 하대를 받는다. 부유한 상민이 가난한 양반 훈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다.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1763년 경기도 파주의 한 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훈장 이영철은 50대 중반의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그는 10년째 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은 회초리로 손바닥을 쳤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때려? 그리고 훈장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철은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양반이오. 감히 양반을 때리다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인은 말했습니다. 양반? 돈도 없는 주제에 양반이라고? 내가 내 월급 주는 거 모르나? 이영철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처벌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훈장은 천한 직업이므로 양반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생과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5%가 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었지만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기생집에 드나들며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과거 낙방 선비 중 일부는 기생과 관계를 맺고 그녀의 수입으로 연명했습니다. 유이춘의 미암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 기생집에 가보면 과거 낙방 선비들이 많다. 그들은 기생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 낮에는 과거 공부를 하고 밤에는 기생을 기다린다. 참으로 기괴한 광경이다. 문제는 자식이었습니다.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후손은 양반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약 5%가 이 운명을 맞았습니다. 앞의 네 가지 선택을 모두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가살이도 치욕스럽고 대필도 위험하고 훈장도 수치스럽고 기생과의 동거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자존심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시험 기간 중 한양 성 밖에서 아사자 발견 무연고 시신 대부분이 과거 응시생 주머니에서 과거 답안지와 사서 삼경 발견. 이들은 이름도 없이 묻혔습니다. 한양 성밖 무연고 묘지에는 수천 개의 이름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과거 낙방 선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과거 제도가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99%의 선비들은 이 5가지 비참한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서서히 쌓여갔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1811년 음력 12월 18일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난을 주도한 홍경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평안도 용강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780년에 태어났으니 봉기 당시 나이는 31세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글을 잘 썼습니다. 20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곧 대과에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2세 첫 대과 응시 낙방, 24세 두 번째 응시 낙방, 26세 세 번째 응시 낙방.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15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동안 15번을 응시했다. 매번 떨어졌다. 내가 부족한가? 아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합격자는 항상 서울 양반들이다. 우리 평안도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붙지 못한다. 홍경래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역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는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출신은 과거에 합격해도 높은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600년부터 1800년까지 200년간 문과 대과 합격자 총 6600명 중 평안도 출신은 87명에 불과했습니다. 1.3%였습니다. 평안도 인구는 전국의 약 15%였는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합격해도 중앙관직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도 출신 합격자 87명 중 정산품 이상 오른 사람은 단 5명뿐이었습니다. 홍경래는 이 현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우리를 배제하고 있다. 그는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3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란이었습니다. 홍경래는 같은 처지의 과거 낙방생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군칙, 김사용, 이의저 등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들도 모두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우군칙은 20년간 18번 낙방했고 김사용은 25년간 22번 낙방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썩었다. 바꿔야 한다. 1811년 12월 그들은 가산에서 봉기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두 번째 구호는 지역 차별을 철폐하라. 세 번째 구호는 탐관 오리를 처단하라. 이 구호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봉기 소식이 퍼지자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성이었습니다. 과거 낙방 선비가 약 30%, 몰락 양반이 20%, 상인이 20%, 농민이 30%였습니다. 과거 낙방생들이 핵심 리더십을 제공했고 다른 계층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홍경래 군은 빠르게 평안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가산, 박천, 정주, 곽산, 선천을 연달아 점령했습니다. 최대 병력은 5,000명에 달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순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평안도가 전부 반란군 손에 넘어갔다고 병조판서가 보고했습니다. 주모자는 홍경래라는 자입니다. 과거 낙방생입니다. 과거 낙방생이라고? 겨우 그런 자가? 아니옵니다.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과거 낙방생들입니다. 그들이 조직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순조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조정은 1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평안도 반란 진압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전투는 5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거점인 정주성 전투에서 홍경래는 전사했습니다. 나이 32세였습니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이 순조에게 건의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합격자 수를 늘리고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순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과거 제도는 조정의 법이다.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진압하면 된다. 하지만 과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 왕조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느니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862년 음력 2월 경상도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임술밀란입니다. 이 밀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 해 동안 70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이었습니다. 진주 밀란의 주도자는 유계춘이었습니다. 그는 몰락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중소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관은 계속 낙방했습니다. 25세, 28세, 31세, 34세, 18번을 응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42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 재산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땅은 다 팔렸고 빚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관리들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뒀습니다. 유계춘의 마지막 땅마저 세금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유계춘은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잘못되었다. 양반도 굶어 죽는 세상이 말이 되는가? 그는 농민들을 규합했습니다. 우리가 왜 굶어야 합니까? 관리들은 살찌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주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관리들을 끌어내어 처벌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호적과 세금 장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유계춘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굶긴 원흉이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이 구호는 전국의 과거 낙방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많은 곳에서 과거 낙방 선비들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쓸 줄 알았고 조직을 만들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유계춘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밀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정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철종은 신하들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나라의 기둥이다. 32년 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을 보겠습니다. 그는 1855년 전라도 고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전창혁은 과거 낙방생이었습니다. 평생 30번 넘게 응시했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60세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봉준이 15세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전봉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 시스템 전체가 썩었다. 전봉준 자신도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다. 차라리 세상을 바꾸는 것이 낫다. 그는 동학에 입교했고 조직을 키웠습니다. 1894년 봄, 그는 고부 관할을 습격하며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폐지하라. 10만 명이 넘는 농민군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휩쓸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스스로 진압할 수 없어서 청나라 군대를 불렀고 이것이 청일전쟁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합동작전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전봉준은 체포되어 1895년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공식 폐지된 것입니다. 조선 개국 502년 만이었습니다. 세 번의 폭발, 홍경래의 난, 임술밀란, 동학농민운동.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과거 낙방 선비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희생자였고 동시에 시스템에 대항한 반역자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끝까지 과거 제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92년 한양 성균관 앞에서 죽어간 이한철. 이제 우리는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1792년 음력 8월 15일 한양 성균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한철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그가 여기 있는지,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한철의 일생을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맥락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1745년 이한철은 경기도 양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는 영의정 이만채, 조부는 이조판서 이후, 아버지는 대사헌 이진영이었습니다. 집안은 화려했고 재산은 넉넉했으며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한철은 총명했습니다. 10세에 천자문을 뗐고 12세에 사설을 독파했으며 15세에는 시를 지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한철은 장원급제할 것이다. 16세가 되던 1761년 이한철은 생원시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집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진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 이어진다. 한철아, 너는 곧 대과에도 합격할 것이다. 아마 20세 전에 급제하겠구나. 이한철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안에 꼭 대과에 합격하겠습니다. 18세가 되던 1763년 이한철은 첫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다음에는 잘할 것이다. 이한철도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20세가 되던 1765년 두 번째 응시, 또 낙방이었습니다. 22세 세 번째 낙방, 24세 네 번째 낙방, 26세 다섯 번째 낙방. 이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철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한양에 가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보거라.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이한철은 한양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1년에 30냥씩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배웠으니 90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0세 여덟 번째 응시 낙방, 32세 아홉 번째 응시 낙방. 이제 집안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응시에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양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여비, 객주 숙박비, 시험 응시료, 체류기간 생활비. 한 번에 최소 30냥이 들었습니다. 10번 응시하면 300냥입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배운 비용 90냥까지 합치면 이미 400냥 가까이 썼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여든가마였습니다. 중소지주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5세가 되던 1780년 아버지 이진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이한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철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구나. 이제 그만 포기해도.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이한철은 상을 치렀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또 50냥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안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8세 13번째 응시 낙방, 40세 15번째 응시 낙방. 이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준비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43세가 되던 1788년 집안의 땅 절반을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 벌써 20번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 다음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하겠네. 하지만 다음도 그 다음도 실패였습니다. 45세 20번째 응시 낙방, 46세 21번째 응시 낙방. 1792년 마침내 집안 재산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남은 땅마저 모두 팔렸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노비들도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한철은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죽였소. 두 아들은 빚 때문에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채권자들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이한철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47세 그해 여름과거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음력 8월 15일 식년시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합격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관직에 나가면 녹봉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 꼭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갈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도 땅도 노비도 모두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말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팔았습니다. 20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음력 8월 10일 이한철은 양주를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50리 하루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말을 팔았으니까요. 도중에 밥을 사 먹을 돈도 아꼈습니다. 시험 응시료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굶으며 걸었습니다. 8월 13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객주에 묵을 돈도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했습니다. 8월 14일 하루 더 굶었습니다. 8월 15일 새벽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앞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쓰러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은 꼭. 그의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7년 동안의 절규가 담긴 종이었습니다. 관리가 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관리가 물었습니다. 또 이런 자가 나왔군. 매년 수백 명씩 죽는데 왜 조정은 가만히 있는 걸까? 모르겠네. 아마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이한철의 시신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한양 성박 무연고 묘지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천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한철은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저 흙으로 덮인 작은 무덤으로 말입니다. 그의 인생 47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20세에 처음 낙방했을 때의 실망, 30세에 또 낙방했을 때의 좌절, 40세에 재산이 바닥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47세에 굶어 죽었을 때의 원한. 그 모든 것이 한 줌 흙이 되었습니다. 이한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험장에서 죽은 사람이 23명이었고 그해 전체로는 187명이 죽었으며 조선 500년 동안 최소 10만 명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희망 고문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이한철의 유서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멍청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99%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99%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1894년 6월 28일 갑5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개혁안 중 하나가 바로 과거제도 폐지였습니다. 조선 개국 50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제도는 인재를 막고 백성을 괴롭힘으로 이를 폐지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5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고 왕조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6년 후인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된 지 1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조선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과거 제도를 꼽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재의 낭비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총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합격한 사람은 5만 명, 즉 1%였습니다. 나머지 495만 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평생 사서 삼경만 읽었습니다. 농업기술을 연구하지 않았고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공업기술을 혁신하지 않았고 과학을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 공부만 했습니다. 만약 이 495만 명이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국은 과거에 떨어진 자들이 상업과 공업으로 향한다. 하지만 조선은 과거에 떨어진 자들이 평생 과거만 본다. 이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 둘째, 밀란의 씨앗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운동 모두 과거 낙방생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조직을 만들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양반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왕조를 위협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낙방생들이 잠재적 반란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은 스스로를 굶겨 죽인 왕조였습니다. 99%를 희생시켜 1%를 지키려다가 그 99%의 분노로 무너진 왕조였습니다. 과거 제도 폐지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895년 개화기 지식인들이 한양 성박 무연고 묘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0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일부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묻힌 사람들의 90% 이상이 과거 응시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품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낡은 사서 삼경과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과거 답안지가 30장이나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30번 응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덤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이 길을 가지 마시기를. 조사단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연고 묘지의 시신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평균 나이는 45세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영양실조와 질병입니다. 즉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1900년 육일준이 서유견문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개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과거 제도라고 답하겠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가 아니다. 청나라가 우리를 압박해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죽였다. 과거 제도로 99%의 인재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 진짜 이유다. 1925년 독립운동가 박은식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조선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1%에게는 희망을, 99%에게는 죽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 99%의 한과 분노가 쌓여 나라가 무너졌다. 만약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운다면 절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 제도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여기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학 입시 경쟁률입니다. 서울대 합격률 1% 미만, 연세대, 고려대 합격률 2% 미만, 의대 합격률 1% 미만, 조선시대 과거 합격률과 거의 같습니다. 2024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입니다.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 30대 1, 합격률 3%, 5급 공무원 행정고시 평균 경쟁률 100대 1, 합격률 1%. 조선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젊은이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10년 했습니다. 이제 37세입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10년 동안 공부만 했으니까요. 이것은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7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재수, 삼수, 사수했습니다. 지금 25입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저는 방에만 있습니다.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과 같습니다. 처가에서 20년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통계를 더 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 고용률은 60%입니다. 40%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 절반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평균 준비기간은 3년에서 7년입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입사입니다. 합격률은 모두 5% 미만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과거 제도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높은 진입 장벽은 아니지만 성공률은 극도로 낮고 준비기간은 길며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4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듯이 오늘날 청년들도 공무원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민간 기업은 불안정하고 자영업은 위험하며 다른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을 쫓아 수백만 명이 몇 년씩 청춘을 낭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낙방생이 결국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밀란 대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포기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것을 3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7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낙방생들은 적어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스템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조용히 포기합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희망을 잃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극일까요? 이한철의 유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후손들은 부디 과거 따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길.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1%를 위해 99%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조선은 과거 제도로 망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1995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 공사 중 우연히 드러난 무덤이었습니다. 묘비명도 없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발굴단이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유골과 함께 낡은 책 한 권과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책은 논어였고 종이는 과거 답안지였습니다. 답안지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한철. 203년 만에 그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발굴단은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후손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한철을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가 죽은 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아들들이 노비로 팔려갔고 후손이 끊긴 것입니다. 발굴단은 그를 다시 묻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조선 과거 제도 희생자 이한철 묘 1745-1792. 그와 같은 운명을 겪은 이름 없는 495만 명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조선 과거 제도의 잔인한 진실을 다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살이 타는 소리와 함께 15세 소녀의 비명이 양반가 저택을 찢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사람의 살에 갖다 대는 남자.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직 뜨거운 쇠로 병을 태워 없애야 했던 시대. 과연 이 끔찍한 치료법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의원들은 왜 이런 잔혹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1730년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양 북촌 좌이정 김제로의 저택에서 소녀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진한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5세 규수의 등에 붉게 달아오른 인두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지직, 쇠가 살을 태우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리고 소녀가 내지르는 절규가 뒤섞였습니다. 내의원 침의 허임의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두를 5초간 환부에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5초,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녀의 등에는 주먹만 한 종기가 부어올라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 고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으면 고름이 온몸으로 퍼져 사흘 안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저, 조금만 참으십시오. 허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 넷이 소녀의 팔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지만 소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방 밖에서는 소녀의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 딸. 좌이정 김제로는 창백한 얼굴로 서서 수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최고위 관료인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생명을 구걸하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인두를 뗀 순간 타들어간 피부에 구멍이 생기며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짜내십시오. 허임이 소리쳤습니다. 보조의원이 상처 주변을 눌렀습니다. 고름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좌의정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허임은 계속해서 상처를 눌러 고름을 짜냈습니다. 한 사발은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두를 달구십시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화로에서 두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역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름을 다 짜낸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찢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독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약초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는 반드시 다시 골맞고 그렇게 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쇠로 상처를 태워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직. 두 번째 인두가 상처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3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허임은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상처에 약초를 갈아 만든 고약을 발랐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생기산이었습니다.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소녀의 생명력에 달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허임이 좌의정에게 말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의 정성을 다 보았소. 이제 저 아이의 복이 남았는지 알아보는 일만 남았구려. 허임은 56세였습니다. 의원이 된 지 31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런 수술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고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고문관인가? 허임은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잔혹하지만 이것만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선의 의술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허임이 방을 나서려는데 좌의정이 물었습니다. 선생, 저 아이가 살 수 있겠소? 허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흘을 넘기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안에 고열이 나고 상처가 다시 곱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부디 살아계시길.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은 죽었다는 것을.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고열을 내릴 약도 변변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15세 소녀는 이 끔찍한 수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6세 의원 허임은 대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치료법을 익히게 되었을까요? 31년 전 그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1년 전인 1699년 한양 남천에서 한 젊은이가 내의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25세의 허임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명의로 불렸던 허준의 손자였고 아버지 허성 역시 내의원에서 30년간 취미로 일했습니다. 허씨 집안은 3대째 의원을 배출한 의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관 가문이라는 것이 결코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의관은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였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마, 의원이란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느니라. 아버지 허성은 어린 허임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임이 10세가 되던 1684년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한양 서촌의 양반가였습니다. 68세 노인이 다리에 생긴 종기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허성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종기는 점점 커졌고 다리 전체가 검붉게 변했습니다.
궤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갔을 때 노인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허성은 노인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자른다고? 그럼 아버지는 평생 불구로 사시란 말이요? 허성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궤저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를 잃느냐, 목숨을 잃느냐 선택하십시오. 결국 가족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어린 허임은 사람의 다리가 톱으로 잘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에게 독한 소주를 한 사발 먹인 후였습니다. 하인 6명이 노인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허성이 날카로운 칼로 무릎 아래 살을 도려냈습니다. 으악! 노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린 허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을 다 도려낸 후 톱을 들었습니다. 정강이뼈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잘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고통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10분 후 다리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성이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인두를 가져오너라.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에 달구어라. 잠시 후 하인이 붉게 달아오른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허성은 그것을 노인의 절단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살과 뼈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췄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태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지혈법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허성은 어린 허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임은 그날 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인의 비명이 들렸고 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성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제 본 것이 두려우냐? 허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성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역시 처음 그런 수술을 보았을 때 사흘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어제 그 노인은 살았다. 다리를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만약 우리가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흘 후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것이 의원의 길이다. 잔혹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허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원이란 환자의 비명을 견디고 피를 견디고 죽음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 허임은 동의보감, 의림차료, 침구경험방을 달달 외웠습니다. 특히 침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허성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더욱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침은 잘못 놓으면 사람을 죽인다. 혈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침의 깊이를 정확히 조절해야 한다. 조금만 빗나가도 큰 사고가 난다. 허임은 10년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따라 환자를 보러 다녔고 밤에는 의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취할 방법도 없고 소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오직 의원의 손기술과 경험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99년 25세가 된 허임은 드디어 내의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숙종 25년이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의원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침술 실기, 약제 지식, 의서 암송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허임은 100명 중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날 아버지 허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진짜 의원이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의원의 길은 평생 배우는 길이다.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판단이 옳으면 환자가 살고 그르면 환자가 죽는다. 의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이니라. 허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31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의 비명을 들어야 할지,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아야 할지, 얼마나 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보내야 할지를 말입니다. 1699년 가을 허임은 내의원 침의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내의원은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어의, 침의, 약방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허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선배 치미들은 모두 40대 이상이었고 20년 넘게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날 허임은 선배 침의 이광익을 따라 왕대비전에 들어갔습니다. 인현 왕후가 손목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광익이 왕후의 맥을 짚어보고 혈자리를 확인한 후 침을 놓았습니다. 합곡혈, 곡지혈, 수삼리혈에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왕후의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이 어인은 솜씨가 좋구나. 왕후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허임은 선배의 손기술을 보며 배웠습니다. 침을 놓는 각도, 깊이, 시간 등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 경험이 만들어낸 솜씨였습니다. 그러나 내의원 생활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701년 허임이 내의원에 들어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숙종의 후궁인 숙빈 최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허임도 함께 갔습니다. 숙빈의 배를 살펴본 어이 최필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배 안에 뭔가 차 있습니다. 고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홍이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찬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맹장염이나 복막염 같은 질환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배를 열어 고름을 빼낼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이들은 약을 올렸습니다. 고름을 삭히는 약, 열을 내리는 약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숙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숙빈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숙종이 직접 내의원에 내려왔습니다. 경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서 숙빈을 살려내지 못하겠는가? 숙종이 노했습니다. 어이들은 땀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이 병은 신들로서는 최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허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패기였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허임에게 쏠렸습니다. 최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허임은 겁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림 차료에 보면 배에 고름이 찼을 때 침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배꼽 아래 3촌 되는 곳에 큰 침을 깊이 찔러 넣으면 고름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최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만약 장을 찌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숙종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위태롭지 않은가. 해보도록 하라. 허임은 떨리는 손으로 긴 침을 준비했습니다. 침끝을 소독하기 위해 풀에 달구었다가 식혔습니다. 그리고 숙빈의 배를 살폈습니다. 천추혈 부근이었습니다. 허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침을 천천히 찔러 넣었습니다. 1촌, 2촌, 3촌. 침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침구멍으로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름이었습니다. 나옵니다. 고름이 나옵니다. 허임이 외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을 빼면서 고름이 계속 나오게 했습니다. 한 사발가량 나왔을 것입니다. 숙빈의 배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숙빈의 열이 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숙종이 크게 기뻐하며 허임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과연 허준의 후손이로다. 젊은 나이에 담력과 기술을 겸비하였구나. 그날 이후 허임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궁중에서는 물론이고 한양의 양반가에서도 허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침을 놓을 때 손이 조금만 떨렸어도 숙빈의 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숙빈은 죽었을 것이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의원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치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1710년 허임은 36세가 되었습니다. 내의원 생활 11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선배 의원 대접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허임을 따랐고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허임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한 무관집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저희 대감 마님께서 아이를 낳다가. 허임은 급히 약상자를 챙겨 달려갔습니다. 무관 최진항의 부인이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파와 의원들이 여럿 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허임이 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출혈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허임의 진단이었습니다. 최진항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허임은 침을 꺼냈습니다. 산모의 길을 도두어 마지막 힘을 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아이를 포기하고 산모라도 살려야 합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둘 다 살릴 수 없다면 한 명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허임은 산모의 합곡혈, 삼음교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진통을 돕는 혈자리였습니다. 30분 후 산모가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허임은 재빨리 아이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살았습니다. 그날 허임은 깨달았습니다. 의원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의원의 기쁨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허임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만큼이나 많은 슬픔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730년 6월 허임은 5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의원 생활 31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내의원에서 가장 원로급 침이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허임을 스승처럼 따랐고 어려운 환자가 생기면 반드시 허임을 불렀습니다. 영조 6년 조선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당파 싸움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6월 한양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피부병과 종기가 잘 생겼습니다. 습기와 열기가 결합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좌의정 김제로의 저택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김제로는 영조의 신임을 받는 노론 중진이었습니다. 66세의 노련한 정치가였고 청백리로 소문난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그의 딸 김씨는 15세였습니다. 아직 혼인 전이었고 규중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얌전한 성품으로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6월 초순 어느 날 김씨가 목욕을 하다가 등에 작은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작았습니다. 가렵긴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생기는 흔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낫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부스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전만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붉게 변하고 만지면 아팠습니다. 김씨의 어머니 정부인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왜 저리 크는고? 유모가 약방에서 연고를 사다 발랐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스럼은 계속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스럼은 손바닥만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붉게 변했고 만지면 물렁거렸습니다. 안에 무언가 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씨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렸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등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정부인이 급히 동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김씨의 등을 살펴보고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등창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등창, 등에 생기는 종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등창이 깊어지면 고름이 오장육부까지 퍼져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였습니다. 의원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고름을 삭히는 약, 열을 내리는 약을 조합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종기는 계속 커졌습니다. 이틀 후 종기는 주먹만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김씨의 열은 더 올랐습니다. 39도를 넘었을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덥습니다. 아픕니다. 정부인은 울면서 딸을 간호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좌의정 김제로가 돌아왔을 때 딸의 상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입니다. 당장 내의원에 사람을 보내라.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을 모셔오도록 김제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이 급히 내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내의원에는 허임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상황을 설명하자 허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등창이라. 이미 열흘이 지났다고? 허임은 급히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침통, 약재, 그리고 인두 3개를 챙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등창이 열흘이나 지속되었다면 이미 깊이 골맞을 것입니다. 약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터뜨려 고름을 빼내야 할 것입니다. 허임이 좌이정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김제로가 직접 마당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선생, 어서 오시오. 우리 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의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허임이 김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5세 소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고열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소저, 제가 등을 보겠습니다. 허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김씨를 엎드리게 했습니다.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임은 등을 보는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먹보다 큰 종기가 등 한가운데 불쑥 솟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검붉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물렁거렸습니다. 안에 고름이 가득 찬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기 주변으로 붉은 줄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관을 따라 염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림차료에 나오는 주독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죽을 것입니다. 허임이 방을 나와 김제로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제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허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종기를 터뜨려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김제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하시오. 허임이 심각한 표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감, 이 종기는 너무 깊습니다. 침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화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침이라면 불에 달군 쇠로살을 태워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부인이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김제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을 믿겠소.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허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허임은 좌이정댁에서 묵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김씨의 상태를 지켜보며 약을 먹였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 기를 돋우는 약을 계속 먹였습니다. 수술을 견딜 체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화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두려웠습니다. 환자가 고통으로 죽지는 않을까, 감염으로 죽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살려야 한다.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허임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여름밤 하늘은 맑았지만 허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15세 소녀의 살을 태워야 합니다. 마취도 없이 그저 하인들이 소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쇠를 살에 갖다 대야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소녀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허임은 지난 31년간 자신이 행한 수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생생했습니다. 환자들의 비명, 살 타는 냄새, 피 냄새,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715년 한양의 한 상인이 다리에 궤적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톱으로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41세 때였습니다. 상인은 48세였습니다. 다리 종아리에 생긴 상처가 골마 궤저로 번졌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허임은 무릎 아래를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림차료에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살을 도려낸 후 뼈를 자른다. 자른 후에는 반드시 뜨거운 쇠로 지혈한다. 상인에게 소주 3사발을 먹였습니다. 독한 술이었습니다. 상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마취법의 한계였습니다. 하인 6명이 상인의 몸을 꽉 붙잡았습니다. 허임이 날카로운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칼을 댔습니다. 무릎 아래살을 둥글게 도려냈습니다. 으악! 상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허임의 옷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을 다 도려낸 후 톱을 들었습니다. 정강이 뼈를 잡고 톱을 댔습니다. 드득, 드득, 뼈가 잘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은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려 했습니다. 하인이 급히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렸습니다. 끄으. 상인의 신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후 다리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혈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솟아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실혈로 죽을 것입니다. 허임이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인두를 붉게 달구어라. 하인이 화로에서 붉게 달아오른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허임은 그것을 절단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지직, 살과 뼈가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인은 고통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췄습니다. 열기가 혈관을 태워 막아버린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상인은 살았습니다. 다리는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상인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고 뼈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22년 양반과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48세였고 아이는 12세였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머리를 싸맨 후에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두개골 안에 피가 고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림 차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쳐 피가 고일 때는 송곳으로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 피를 뺀다. 이것을 개두술이라 한다. 허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역시 독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상처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위였습니다. 허임이 작은 송곳을 불에 달궜습니다. 소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 송곳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리며 구멍을 냈습니다. 으윽. 아이가 신음했습니다. 의식이 흐렸지만 고통은 느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기절했고 아버지는 이놈이 내 자식을 죽인다 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허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곳이 두개골을 뚫었습니다. 그 순간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인 피였습니다. 허임은 조심스럽게 피를 빼냈습니다. 한참 후 피가 그쳤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허임이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허임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이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1727년 한 여인의 유방에 큰 종양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허임은 53세, 여인은 42세였습니다. 종양은 계속 커졌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방의 종양은 칼로 도려낸다. 도려낸 후 반드시 화침으로 지혈한다. 여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유모들이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허임이 칼을 들었습니다. 종양 주변을 둥글게 잘라냈습니다. 이 여인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허임은 빠르게 종양을 도려냈습니다. 주먹만 한 살덩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인두를 상처에 댔습니다. 지지직, 이 여인은 고통에 실신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종양을 제거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허임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의원인가, 고문관인가? 허임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이 모순된 일. 비명을 들으며 살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살을 태우는 이 끔찍한 일. 이것이 과연 의술인가 아니면 고문인가? 그러나 허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의술의 현실이라는 것을 마취 기술이 없고 항생제가 없고 현대의학의 수술 기법이 없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이 나옵니다. 삼국지의 화타가 사용했다는 전설적인 약입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그 제조법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한 술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고통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내내 고통을 느꼈습니다.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고 술로 닦고 약초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감염으로 죽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허임이 화침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뜨거운 쇠로 상처를 태우면 균이 죽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열소독인 셈이었습니다. 잔혹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허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15세 소녀의 살을 태워야 합니다. 소녀의 비명을 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악몽의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소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허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잔혹하지만 필요하다. 고통스럽지만 살리기 위해서다. 의원이란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허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상자를 챙겼습니다. 침통, 칼, 그리고 인두 3개. 오늘 사용할 도구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자. 생명을 살리러. 허임의 다짐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730년 7월의 여름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제로의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아침 15세 소녀의 생사가 갈리는 수술이 진행될 것입니다. 허임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화로를 방 안으로 들여오게 했습니다. 인두를 계속 달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두는 3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것들을 달구기 위해서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배도 준비하십시오. 허임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상처를 씻고 피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술도 준비하십시오. 가장 독한 것으로 3사발. 마취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하인 5명을 방 안에 대기시키십시오. 환자를 붙잡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허임이 김제로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부인께서는 방 밖으로 나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정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딸 곁을 지키겠소. 그러나 허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면 소저가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기절하시면 수술에 방해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김제로도 함께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허임, 보조의원 1명, 하인 5명, 유모 1명만 남았습니다. 허임이 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열로 인해 의식이 흐렸습니다.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저, 지금부터 약을 드시겠습니다. 매우 쓰고 독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허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소녀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허임이 소주 1사발을 소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으윽, 쿨록. 소녀가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수 50도가 넘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15세 소녀에게는 너무 독했습니다. 1사발을 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조금 덜합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유모가 소녀를 달래며 술을 먹였습니다. 10분 만에 1사발을 다 비웠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술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사발 더 드셔야 합니다. 허임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번째 사발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술을 삼키다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2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1시진, 즉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녀의 의식이 완전히 흐려져야 했습니다. 그 사이 허임은 인두를 화로에 넣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달구었습니다. 2시간 후 소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소녀를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4명이 팔다리를 잡고 1명이 머리를 잡았습니다. 허임은 소녀의 등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먹만 한 종기가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붉게 변해 있었고 만진이 물렁거렸습니다. 고름이 가득 찬 것입니다. 허임은 먼저 종기 주변을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술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소독이었습니다. 이제 인두를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허임이 화로에서 첫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쇠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허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31년간 수없이 해왔지만 매번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두를 종기의 중앙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지직 살이 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동시에 소녀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악, 으아.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온몸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인들이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허임은 인두를 5초간 대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긴 5초였습니다. 소녀의 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방 밖에서 정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내 딸아. 5초 후 허임이 인두를 뗐습니다. 타들어간 피부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동전 크기의 구멍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짜내십시오. 허임이 소리쳤습니다. 보조의원이 상처 주변을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고름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 한 명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허임은 계속해서 상처를 눌렀습니다. 고름을 다 짜내야 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5분간 계속 짜냈습니다. 대야에 고름이 가득 찼습니다. 한 사발은 좋게 나왔을 것입니다. 소녀는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두를 가져오십시오. 허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화로에서 두 번째 인두를 꺼냈습니다. 역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허임은 고름을 다 짜낸 상처 부위를 다시 한번 찢어야 했습니다. 상처 내부를 태워서 균을 죽이고 딱지를 만들어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허임이 두 번째 인두를 들었습니다. 상처 안쪽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이번에는 소녀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허임은 상처 전체를 골고루 찢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태웠습니다. 2분간 계속했습니다. 상처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딱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허임이 인두를 내려놓았습니다. 3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허임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허임은 미리 준비해둔 약을 꺼냈습니다. 생기산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으로 살이 다시 돋아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갈아 만든 가루였습니다. 허임은 이 약을 상처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배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너무 꽉 감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름이 다시 차면 빠져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허임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허임의 말에 정부인과 김제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우리 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임이 대답했습니다. 고름은 다 빼냈습니다. 이제 소저의 생명력에 달렸습니다. 사흘을 넘기면 살 것입니다. 사흘을. 김제로가 중얼거렸습니다. 허임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열이 나고 상처가 다시 곱는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말입니다. 허임은 약을 2봉지 꺼냈습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약입니다. 3시즌마다 한 봉지씩 물에 달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을 많이 들이십시오. 땀으로 열을 빼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모가 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흘간 매일 찾아와 소저를 살피겠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약을 갈아드려야 합니다. 허임의 말이었습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부디 살아계시길. 허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수술은 끝났지만 감염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 후 첫날 밤 좌의정댁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소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허임은 약속대로 저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술의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임이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소녀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부인이 기뻐하며 다가갔습니다. 딸아, 정신이 드느냐? 그러나 소녀는 곧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허임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술 후 반드시 열이 났습니다. 몸이 상처와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약을 다리십시오. 그리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드리십시오. 허임이 지시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이었습니다. 황기, 당귀, 감초 등이 들어간 약이었습니다. 약을 먹인 후 젖은 수건으로 소녀의 온몸을 닦았습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39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소녀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어머니. 정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조금만 참아라. 곧 나을 것이다. 허임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3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처에서는 고름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침으로 태운 부위가 딱지가 되어 맞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소녀의 열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38도 정도였습니다.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물을. 소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허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물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물을 들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유모가 물을 떠다 소녀의 입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소녀는 물을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더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갈증이 심했던 것입니다. 2사발, 3사발을 계속 마셨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물을 마신다는 것은 몸이 회복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첫날을 넘긴 것입니다. 둘째 날 허임은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37도 후반이었습니다. 허임이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붕대를 풀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검게 타들어간 채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붓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 피부도 붉은색이 옅어졌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새 약을 상처에 바르고 새 붕대로 감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모가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소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어요. 더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허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탈이 납니다. 식욕이 돌아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였습니다. 몸이 영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찾아왔을 때 소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것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허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일까지 열이 나지 않으면 그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날 밤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것입니다. 셋째 날 허임이 아침에 찾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방 안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의 부축도 없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녀가 허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임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딱지는 단단하게 앉아 있었고 주변 피부는 거의 정상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고름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방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제로는 허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 고맙소. 우리 딸을 살려주시어 정말 고맙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정의 대신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되찾은 아버지였습니다. 허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소저의 생명력이 강했기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허임의 뛰어난 솜씨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제로는 허임에게 후한 살해를 했습니다. 은자 100냥과 비단 20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임에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소녀가 허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5세 소녀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 순간 허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6세 노의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저,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건강하게 사십시오. 허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1년간 의원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런 순간은 언제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자의 비명을 견디고 살타는 냄새를 맡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의원의 길을 걸어온 이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의원의 보람이었습니다. 허임이 저택을 나서는데 김제로가 따라 나왔습니다. 선생,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대감. 선생께서는 그렇게 끔찍한 치료를 할 때 괴롭지 않으십니까? 김제로의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허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괴롭지요. 매번 괴롭습니다. 환자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선의 의술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잔혹하지만 필요합니다. 의원이란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김제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선생은 진정한 의원이시오. 허임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제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살 수 있구나. 권력도 부도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손을 가진 사람들. 진정 존경받아 마땅하도다. 1745년 허임은 71세의 나이로 내의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영조 21년이었습니다. 46년간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치료한 환자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궁궐의 왕족부터 한양의 양반, 평민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그중 화침, 절단, 개두술 같은 큰 수술을 받은 환자만 해도 23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150명이 살았고 80명이 죽었습니다. 생존율 65%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통 의원들의 수술 성공률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허임의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임은 살린 환자보다 죽은 환자를 더 기억했습니다. 80명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수술대에서 고통으로 죽은 환자, 수술 후 감염으로 죽은 환자, 출혈로 죽은 환자. 모두 허임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꿈속에서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허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조선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취 기술이 없어 환자가 고통으로 쇼크사하기도 했고, 소독 기술이 없어 감염으로 죽기도 했고, 수혈 기술이 없어 출혈로 죽기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허임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목은 화침록이었습니다. 46년간의 수술 경험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화침술은 잔혹하나 생명을 살린다. 의원은 환자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환자는 의원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조선 의술의 한계이자 최선이다. 책의 서문에 쓴 말이었습니다. 허임은 또한 후배 의원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법들을 기록했습니다. 등창을 태울 때는 반드시 중앙부터 태운다. 가장자리부터 태우면 고름이 안쪽으로 스며들어 더 위험하다. 인두는 5초 이상 대지 말라. 그 이상 되면 살이 너무 깊이 타서 회복이 어렵다. 수술 후 반드시 3일간 지켜봐라.
3일을 넘기면 대부분 산다. 3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술을 먹일 때는 반드시 이 시간을 기다려라. 의식이 완전히 흐려진 후 수술해야 쇼크사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후배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수술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림차료에는 궤저가 생긴 팔다리는 톱으로 잘라내되 반드시 뼈 위의 살을 미리 칼로 도려낸 후 뼈를 자른다. 자른 후에는 뜨거운 쇠로 지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취 없이 톱으로 뼈를 자르는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는 머리를 다쳐 피가 고일 때는 송곳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피를 뺀다는 개두술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까지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침구 경험방에는 큰 종기는 화침으로 뚫을 때 환자가 고통으로 죽지 않도록 독한 술을 먹인 후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의원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잔혹한 방법을 써야 했던 그들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료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나 그것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원들은 환자의 비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실패하면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환자가 양반이나 왕족이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악몽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환자의 희망이 더 소중했습니다. 1750년 허임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 26년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그가 살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좌의정의 딸 김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세가 되어 있었고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아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임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여전히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15세 때 죽을 뻔했단다. 그러나 한 의원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지. 이 흉터는 그때의 흔적이란다.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감사의 흉터란다. 조선시대 의원들, 그들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사라진 끔찍한 치료법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실패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피는 살리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들의 귀는 환자의 비명으로 가득했지만 그 비명은 살아남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 손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조선의 의원들, 허준부터 허임까지 이름 없는 수많은 의원들,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취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던 시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잔혹해 보이는 치료법이었지만 그것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취 주사 한 방으로 고통 없이 수술을 받습니다. 항생제로 감염을 막습니다. 수혈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조선의 의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조선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수술의 끔찍한 진실과 의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 의술의 발전,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